저희가 한 일주일 전에 오늘 발표를 노소영 나비 반장님이 AI와 창의성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려고 이미 공지가 나갔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 가정에 일이 있으셔가지고 부득이 오늘 못 하시게 돼서 다음 기회에 노관장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저희 회의의 고문이신 유장희 고문님께서 한참 화두가 되고 있는 ESG에 대해서 여러분께 좋은 말씀 해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유 박사님께 무엇인가 우리 님들께서 더 잘 소상히 다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좀 이따 유 고문님 말씀을 듣기로 하고 제 인사말 계획은 여기서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연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연사 소개는 보험포럼의 김길홍 상금 부회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를 해주실 유장희 보험포럼 상임 텍사스 A&M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학위를 마치고 클라크대, 버지니아 주립대 코먼웰스에서 교편을 잡으셨고 종신 교수직에도 오르셨습니다. 그 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을 역임하셨고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초대 원장으로 자리를 옮기셔 국제 전문 인력 양성에 진력하셨습니다. 유 고문님은 학계뿐만 아니라 정부, 국제기관, 언론기관 등에서도 큰 공헌을 해오셨습니다. 한국경제학회장, 한국국제경제학회장, 한미경제학회장, 한국 에이펙 학회장, 한국협상학회장 역임하셨으며 정부에서는 외교통상부 자문위원장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회에서 활동하셨으며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동반성장위원장도 맡아 많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에이펙 전명인사그룹 한국 대표, 한아세안 전명인사그룹 한국 대표, 에이펙 지시기반 추진위원회 위원장도 역임하셨습니다. 유 고문님은 경제 발전에 있어 민간의 역할을 정부의 역할보다 더 중시하고 계시며 성장 활력의 큰 부분이 경제 개방으로부터 온다는 글로벌 개념에 충실한 학자이십니다. 이화여대 대외 부총장을 거쳐 현재는 동교 명예교수로 계시며 매일경제신문 상임고문,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으로도 활약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ESG와 신기업 이론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유 고문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그 강사의 수준에 혹시 못 미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저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급소 소식을 듣고 아이고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제가 평소에 연구한 그 ESG에 관한 그 강의를 어제 그제 이렇게 좀 시간을 들여서 급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한 동영상, 준비한 동영상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그럼 동영상 틀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제목은 이렇습니다. 뉴노멀과 기업 성장의 새 이론. 그래서 부제로 ESG를 중심으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우리 세계 경제가 아주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경제도 아주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그 중심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심 중에서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른바 ESG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ESG를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또 이에 관한 전략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 시점에서
아주 중요하지 않는가 싶어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그 순서는 우선 그 전통적 기업 이론을 한번 들여다보신 다음에 경제 환경의 변화와 그 새로운 요구가 무엇인가, 오늘날 특히 뉴 노멀이라고 부르는 그런 새로운 현상이 과연 무엇인가, 이거를 좀 들여다보신 다음에 그런 가운데에서 ESG라는 새로운 개념이 출현을 했는데 그 내용을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ESG 개념에 근거해서 우리가 우리 경제를 앞으로 성장시키고 더 살기 좋은 경제로 만들어 나아가는데 이를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는가 하는 내용을 말씀드린 다음에 그 ESG 성공을 위한 10계명 이렇게 해서 요약을 해서 말씀드렸고, 마지막 결론으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ESG라는 것은 E는 환경, 즉 environment, 여기서 따온 말이고, S는 social, 사회, 여기에서 따온 글자입니다. 그리고 G는 governance, 즉 뭐 지배 구조 이렇게 번역해서 씁니다만은 제 개인 생각으로는 지배 구조 하면 너무 센 표현이고 뭐 경영 체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만은, 어쨌든 거기에서 governance 해서 G를 따와 가지고 ESG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이해하시려면은 경제 원론을 한번 다시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개 경제 원론 하면은 5가지 그 주요 제목이 있습니다. 맨 먼저 나오는 제목이 소비자 이론, 두 번째 나오는 제목이 기업 이론, 세 번째가 이제 정부의 재정 그리고 뭐 화폐 정책,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국제 부문인데 수출과 수입에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5째 부분이 성장과 그 분배 이론, 좀 그 동태적인 그런 측면을 보기 위해서 마지막 그 5번째 그런 제목을 다루고 이렇게 됩니다. 이런 5개 주요 제목 중에서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업 이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기업이라는 게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앞장서 있는 분야가 이 기업 부문이기 때문에 기업에 관한 그 다양한 이론을 잘 정리해서 이해하는 게 좋다 싶어가지고 경제 원론의 2번째 부분에 기업 이론을 다루고 있는데, 그 기업 이론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기업의 목적이 뭐냐? 기업의 목적 함수를 맺는다면 어떻게 쓸 수 있겠느냐? 이제 그거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기업은 그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그 기업의 소유주 또는 주주들의 그 만족도를 최고로 높이기 위해서 기업이 존재한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이른바 지금까지 전통 경제학이 다루고 있는 기업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윤이 뭡니까? 그 극대화하고자 하는 이유는 기업이 시장에 자기의 물건이라든지 또는 서비스를 내다 팔고 몇 가지 전제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이제 경제학 이론에 의할 것 같으면은, 제가 이제 여기 20세기까지의 이론 이렇게 썼습니다만은 지금도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이런 그 기업 이론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 몇 가지 대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제는 뭐냐면은 이 기업은 좋은 것만을 생산을 해낸다. 좋다는 것을 굿이라고, 그래서 좋은 것들, 즉 재화 이렇게 번역을 해서 씁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그래서 이 좋은 것들을 소비자들이 희망하고 즐겨 사서 쓸 수 있는 그와 같은 것만을 생산해내는 것이 그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즉 재화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여러 가지 불필요한 물질들도 생산이 됩니다. 뭐 오염 물질이라든지 또는 뭐 쓰레기라든지 이와 같은 것이 생산이 되는데,
그걸 bad라고 부릅니다. 그건 나쁜 거기 때문에 bad에다가 또 s를 붙여서 명사화했습니다. 그래서 bad도 생산이 되는데, 왜냐하면 good를 생산하려면 필연적으로 그와 같은 것을 부산물로 생산을 하는데, 이 기존 이론에서는 그 bad가 양이 별게 아니다, 무시해도 될 만한 거기 때문에 그건 뭐 신경 쓰지 말아라, 이런 전제하에서 이론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전제는, 기업이 이제 아까 이윤을 극대화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많은 이윤을 기업이 만들어내 가지고 그거를 아주 선한 방법으로 잘 배분을 해서 이 사회가 이윤을 만드는 것을 기업이 어떻게 처분을 하느냐, 이거는 선한 방법으로 그 생산 과정에 이제 동원됐던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공평한 방법으로 잘 분배를 해서 그 사회가 뭐 평등한 사회로 이렇게 이어져 나갈 것이다 라는 전제를 또한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그 사회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 이제 그와 같은 전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전제는 이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소비자들, 생산자들, 모든 관계자들이 다 심성이 곱다. 즉, 그 선한 것을 좋아하고 또 자비롭고 이렇다. 즉,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제 그런 또 전제가 있습니다. 그 이제 알프레드 마셜이라는 영국 그 경제학자가 일찍이 이걸 설파를 했는데, 그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은 없다. 다 심성이 고운 사람들, 정상적인 사람들만 참여를 한다. 이런 전제가 있습니다. 또 네 번째 그 전제라는 게,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기업인들도 또한 마음이 고운 사람들이다. 즉,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정도로 가는 그런 기업인들, 그리고 그 해당 국가에 뭐 법이 있다면은 그 법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기업인들이 여기서 말하는 이른바 기업을 운영하는 자들이다. 이제 그런 전제가 있습니다. 또 그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쭉 발전이 돼서 1995년도에는 전 세계 경제의 그 흐름을 잘 운영하기 위한 WTO라는 국제 기구도 출범을 합니다. 이 선한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출범을 합니다. WTO는 World Trade Organization이라는 단어인데 세계 무역 기구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20세기까지는 이런 대전제 하에서 기업들이 중심이 돼서 우리 자본주의 사회를 아주 정상적으로 발전시키는데 기여를 해왔고 별 큰 문제가 없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말 21세기 초에 들어서 이제 그 세계의 그 경제 환경이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앞에서 말씀드린 5가지 전제가 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기업은 그 재화를 즉 구스라는 것을 생산하는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염물질이라든지 또는 쓰레기라든지 이런 게 부산물로 나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동안에는 그 양을, 그래서 기업은 구스에만 관련이 되는 것이다 라고 전제를 했던 것이 많이 무너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이윤이 공정하게 배분이 된다, 뭐 이런 전제하에 우리가 그 경제 이론을 써왔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분배 과정에서 이른바 부익부 또는 빈익빈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고, 따라서 소득의 불균등, 불평등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상당히 그 심각한 수준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말이죠, 또 기업들이 그 기업 경영에 임하고 있는 사회가 이제 그 모양을 바꾸고 있다, 또는 많이 바뀌었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선 그 뭐 코로나19 때문에 나타난 그 팬데믹 현상,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재택근무 같은 게 보편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보와 빅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이게 시장의 정보가 순식간에 모든 관계자들한테 이제 전달이 되는 그런 새로운 환경을 우리가 맞고 있는 겁니다. 또 위생에 관한 환경이 오염되고 뭐 여러 가지 또 코로나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래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위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우리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의 그 위생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 뭐 챙기는 게 그 수준이 높아지고 있고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됩니다. 그래서 미니멀 라이프 이런 거를 사람들이 염두에 두게 됩니다. 미니멀 라이프라는 게 이제 뭔가 뭘 극대화하고 말이죠. 뭘 과욕을 부리고 뭐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내 형편에 가장 적당한 수준의 뭐 소비 행위 또 여러 가지 그 기업 행위도 내가 처해 있는 일 환경과 딱 맞는 그런 기업 행위로 전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심지어는 최근엔 소확행이라는 그런 단어도 유행을 하지 않습니까? 작지만 나에게 확실하게 행복을 갖다 주는 그런 경제 행위가 정답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자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뭐 소득의 극대화, 이익의 극대화 이런 것보다는 나누고 공유하고 그 다음에 서로 공평한 사회를 만들어가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더 나은 해법일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그 마인드가 바뀌어가고 있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모습도 그만큼 바뀌어가고 있고 따라서 이와 같이 변화하는 것에 대한 그 기업인들의 이 촉감도 달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현상을 이른바 뉴 노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세상의 그 가치 기준을 좀 달리 해야만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ESG라는 개념이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사람의 국가도 그렇고 세계 경제 전반에서도 이제 지속 가능한 그런 발전 전략을 모두들 생각을 해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기업인들도 이제 환경적인 분야, 그 다음에 사회적인 그런 분야, 그리고 윤리적인 분야, 이런 데 대해서 어떤 그 책임감 있는 그런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지만 이 경제를 앞장서서 리드하고 있는 그 기업인들이 이제 세계의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런 그 유엔 기관이 선도에 서 가지고 이제 기업 평가의 방식도 좀 바꿔야만 되겠다. 과거에는 어느 기업이 잘하는 기업이냐, 성공적인 기업이냐 여부를 판단할 때 이제 그 재무적인, 그 숫자적인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만, 그것 말고 이제 비재무적인 평가, 즉, 그 자연 환경에 대해서 이 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윤리에 대한 강력한 어떤 결의가 있느냐, 그리고 또 이 기업 나름대로 이 사회를 위해서 선행하고 있는가, 이건 다 이 재무적인 요인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죠. 그러나 이런 비재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그 기업을 평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움직임이 시작이 된 겁니다. 기업의 목적이 이윤 극대화라는 게 뭐 20세기까지의 어떤 목적이었다면은 이 새로운 시대에 와서는 이윤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에 더하여 이런 지구도 생각하고 인류도 생각하고 또한 기업의 그 자세도 우리가 걱정을 해봐야 되는 그러한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어 있느냐의 여부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기업의 그 목적을 둬야 되겠다.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구 전체를 우리가 염두에 두자. 이 지구 전체가 아주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유지가 돼야지만 인류가 잘 살 거 아니겠느냐. 그 지구 전체를 일단 본 다음에 그 지구상에 살고 있는 그 인간 사회,
인류를 좀 보자. 그리고 그 인류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자. 그래서 크게는 지구, 그 다음에는 조금 작게는 이제 인류, 그보다 조금 작게는 기업, 이런 3단계로 평가를 해보자. 이런 비전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지구에 대해서 걱정을 할 때 제일 우선적으로 나타나는 그게 환경 아니겠습니까? 지구 환경. 거기에서 E가 나온 겁니다. environment. E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인류를 이렇게 이제 두 번째 단계 인류를 생각할 때 맨 먼저 나오는 단어가 이제 사회입니다. 사회. 인류가 살고 있는 그 사회적인 현상. 그래서 운영할 것이냐. 그 운영의 방식이 뭐냐. 그런 이제 뭐 지배 구조 이렇게 우리는 번역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경영 체제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만 그게 governance입니다. 영어로 governance. 그래서 G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ESG인데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위해서 저는 지구를 먼저 생각하고 인류를 생각하고 기업을 생각해라. 그러면 ESG가 바로 나온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글자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이 그 환경에 대해서 어떠한 그 역점 사항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느냐. 이제 그걸 보시겠습니다만은 우선 기업이 말이죠. 기후 변화를 염두에 두고 탄소 배출 같은데 과연 우리 기업은 탄소를 얼마나 배출하느냐.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그리고 그걸 스스로 재보려고 애를 썼느냐. 여부. 그 다음에 그 환경 오염을 규제하기 위해서 기업 나름대로의 어떤 그 메커니즘이 있는가의 여부. 그 다음에 생태계를 유지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기업 자체로서 어떤 방침이 있느냐. 그리고 그 폐기물 관리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잘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그 기업이 에너지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그 에너지를 받으려고 할 때에 그 구매 과정, 그 조달 과정, 이것에 있어서 그 환경을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느냐.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그런 어떤 부속품 만드는 공장, 값이 싸다고 해서 그냥 그런 그 공장 제품을 그대로 갖다 쓰느냐. 아니면은 그 공장에게 그런 식으로 오염물질을 너무 발생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물건 못 사겠습니다라는 그런 경비하게 챙겨보겠다라는 것이 E에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그 다음에 S에 관련된 사항은 이제 뭐 그냥 소셜 이렇게 부릅니다만은 조금 더 자세하게 그 단어를 만든다면은 social responsibility, 사회적 책임 이렇게까지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 기업이 자기네들이 상대로 하고 있는 고객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고 있느냐. 데이터를 확보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프라이버시 같은 거를, 즉 개인의 사적 정보 같은 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거를 위한 어떤 기업 내에서의 구체적인 메커니즘이 있느냐. 그 다음에 인권도 생각하고 성별 이와 같은 걸 다 염두에 두고 있느냐. 이런 것이 기업이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도와주고 있느냐. 그 기업이 말이죠. 그 기업이 이윤을 창출한다고 그랬죠. 그 이윤의 일부를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과연 쓰고 있느냐. 그리고 공급망을 이런 식으로 해서 잘 관리를 하고 있느냐.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유효한 공급망을 쓰고 있느냐. 그리고 또 기업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업이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와 같은 것을 챙겨봐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G에 관해서 그 회사는 뭐 이사회가 있고 감사위원회가 있고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이사회와 감사회의 그 멤버들을 정직하게 그리고 공평하게 공정하게 선출하고 있느냐의 여부. 그리고 구성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여성 이사는 몇 명이고 여성 감사는 몇 명이냐. 뭐 이런 것까지 좀 챙겨본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기업하는 과정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로비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혹시
뇌물이나 부패성 그런 행동은 과연 없느냐. 그리고 또한 기업 윤리라는 것이 확실하게 내부적으로 갖춰져 있느냐. 그리고 이제 compliance라고 이렇게 영어를 썼습니다만은 준법 정신이 어느 정도 투철하냐. 그리고 그 기업이 이제 점점 커감에 따라서 시장에서 다른 기업들하고 경쟁을 하게 되는데 공정 경쟁의 그 의지가 충분하냐. 그 기업의 규모가 점점 커감에 따라서 이 시장을 독점하려는 그런 그 과욕은 혹시 없느냐. 이런 것들도 챙겨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ESG가 이제 이러한 주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조금 막연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포괄적이고 너무 그걸 어떻게 이렇게 일일이 체크를 하느냐. 거기 구체적인 방법은 없느냐. 이런 질문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거를 위해서 2016년에 미국 보스턴에 있는 GRI라는 그 기관이 있습니다. Global Reporting Initiative. 이런 기관에서 경제, 환경, 사회 부문 세 가지 부문을 나눠 가지고 기업을 평가하는 방법론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엔 2017년에는 TCFD라고 Task Force for Climate Related Financial Disclosure. 다시 말해서 기후 변화에 대해서 기업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그거를 위해서 태스크 포스가 있느냐 말이죠. 그 일테면 그 특별 관리단이 있느냐. 그래서 기후 변화 관련 재무 정보도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경영 체제,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 운영, 평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그 기업 내에서 잘 되고 있느냐. 그걸 재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TCFD라는 곳에서 만들어냈습니다. 2021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1월 달입니다만 한국금융위원회하고 금감원하고 한국거래소 3자가 연합하여서 기업 공시제도 종합 개선안을 드디어 발표합니다. 그 ESG를 염두에 두고서 기업 공시제도를 새로이 고안해 보자. 그래서 그거를 실시하겠는데 지금 뭐 당장 실시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2025년서부터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그걸 의무화하자. 근데 모든 기업에 적용하는 게 아니고 자산이 2조 원 이상 되는 기업들에게 2025년서부터 실시를 하자. 그 다음에 2030년서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에 적용을 하자라는 것을 합의를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21년이니까 이제 4년 후서부터는 이 ESG가 그냥 뭐 우리가 이거 해야만 되겠다, 뭐 당연하지, 이러한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서 당장 실천에 옮겨야만 되는 그런 아주 그 절박한 그런 과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 발전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은 그 BRT라는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Business Roundtable 이런 아주 중요한 국제기구인데요. 여기에는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200대 기업들의 CEO들이 만나가지고 야, 이 ESG가 이렇게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도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어떤 지침이라든지 이런 걸 내놔야 되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200명의 아주 최고의 미국 기업인들이 모여서 이와 같은 걸 만들어냅니다. 이 참여한 사람들이 아주 내노라 하는 그런 기업인들이에요.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그리고 애플의 팀 쿡, 그 다음에 GM의 메리 바라, 여성 회장이죠. 그 다음에 JP 모르간의 제이미 다이언, 역시 여성 회장입니다. 그리고 IBM의 지니 로메티, 이런 아주 최고의 기업인들이 200명이 모여가지고 결의를 합니다. 그 결의의 내용이 참 건전합니다. 그 이제 5가지로 요약을 해본다면은 우리는 고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공급자를 공정하게 윤리적으로 대한다. 협력업체들이죠. 협력업체들에서 대해서 공정하게 윤리적으로 우리는 잘 모시겠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한다, 봉사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주를 위한 장기적 가치를 창출한다. 이거 ESG가 당장 뭐 이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기업의 아주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나아가서는 인류 사회의 안정적이고 그리고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지구 전체의 건전한 그 유지와 그리고 환경 변화를 위해서 우리 기업들은 최선을 다한다 라는 것을 결의를 했고, 그 결의안마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다 실려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고무적인 그 발전 상황은 2019년도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냈습니다. ESG from A to Z. ESG의 모든 것. 그래서 아주 소상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아주 중요한 보고서를 발표를 해냈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은 그 그래프가 하나 있습니다.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MSCI의 지표를 응용했습니다. MSCI는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의 약자인데, 모건 스탠리라는 기업 아시죠? 미국의 아주 유명한 투자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실시한 그 ESG 점수, 그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BO에서 그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분석을 해본 결과 ESG 점수가 높은 상위 20% 기업하고 ESG 점수가 낮은 하위 20% 기업들을 비교해서 이 기업들의 시가총액, 즉 기업 가치 평가, 그 증권시장에서 시가총액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이걸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 기업의 사이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ESG의 점수가 높은 기업하고 낮은 기업을 비교를 해본 겁니다. 했더니 이게 시간이 갈수록, 여기 이제 2011년에서 2019년까지 통계를 이렇게 냈는데, 시간이 갈수록 ESG의 점수가 높은 기업들이 그 시가총액이 이렇게 그냥 급상승하는 데 비해서 ESG의 점수가 낮은 기업, 그건 바닥을 헤매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ESG와 이 시가총액을 비교한다는 것이, 과연 ESG라는 그런 개념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고자 또는 팔고자 하는 그 일반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 인식이 되어 있는가를 재는 지표거든요. 근데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일반 주식을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이런 사람들조차도 ESG에 대한 기업의 성실도, 이거를 보고 결정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 MSCI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주요 변수들을 열거를 했습니다만, 그 외에 지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JP 모르간 지수라는 것도 있고, FTSE 지수라는 것도 있고, DJSI 지수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텍사스 퍼시픽 그룹에서 만들어낸 지수도 있고, 지수가 다양합니다. 이 다양한 지수들마다 그 쓰고 있는 변수들은 다 다릅니다. 어느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각 지수를 만들어낸 회사에, 여기 모건 스탠리라든지 JP 모건이라든지 또 파이낸셜 타임스라든지 다우존스라든지 텍사스 퍼시픽이라든지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에 따라서 지수에 동원된 그 변수의 종류가 좀 다르기는 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들 유효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G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어느 논문에 3C를 항상 그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된다. C는 뭐냐면 클린하라. 그 경영 체제가 클린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청렴해야 된다. 그겁니다. 클리어해야 된다. 투명해야 된다. 모든 사원들 뿐만 아니고 이 회사와 관계된 사회의 모든 인사들이 이 회사를 들여다볼 때 뭐든지 다 볼 수 있는 투명한 기업이기를 원한다. 그다음에 법이 있을 터인데 좋은 법도 있고 나쁜 법도 있을 겁니다만 일단 법은 준수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래서 3C를 항상 염두에 두라. 그런 제안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 기업 차원에서도 좋은 사례가 꽤 많이 있습니다. 환경 부분에서 아주 눈부신 실적을 남긴 기업들도 있고, 제가 여기서는 쌍용량의 삼성물산, 풀무원, 미국의 파타고니아 이런 기업을 예를 들었고, 사회 부문에 있어서는 SK그룹, 삼성전기, KTNG, 네슬레, 그 다음에 네슬레는 스위스 기업입니다만, 그다음 현대차, 네이버, SK텔레콤, SC제일은행 이런 기업들을 예를 들었는데, 이 아주 중요한 그리고 재미있는 많은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시간 있을 때 한번 들춰보시고, 이 시간은 제가 파타고니아라는 미국 기업 예를 들겠는데, 바로 이 회사가 그 플라스틱 병을 이걸 화학적인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폴리에스터 섬유로 변환시킨 기업입니다.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의복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그 펫병이 모여져서 이런 아름다운 의복이 됐습니다라고 파타고니아라는 이 의복 만드는 회사입니다. 전 세계에 선전을 했습니다. 아주 열광적인 그 인기를 얻었고 모든 나라에서 환영하는 그런 제품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환경을 우리가 좀 좋은 방식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플라스틱을 최소화하든지 이미 쓴 플라스틱이라도 모아서 아주 유용한 그런 제품을 만들어내자. 이것이 친환경 사업이다라고 이들은 결정을 했고 그 결과가 좋습니다. 네슬레라는 회사, 스위스 회사입니다만은 이 회사도 많은 종류의 그 식품을 만들어내는 회사인데, 뭐 초콜릿 만드는 걸로 유명한 그런 회사 아니겠습니까? 자, 초콜릿을 비롯해서 당류를 3분의 1로 줄이는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사회적인 기여라고 자기네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이 식품들이 인류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 했을 때는 과감하게 연구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서 사회적인 평가를 받겠노라. 그래서 큰 효과를 내고 있고, 네슬레가 그래서 주식 가격이 이렇게 급상승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외에 뭐 예가 많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생략을 하고, 이거는 금년 6월 16일 날 매경 이코노미에서 이제 발표가 된 건데, 그냥 그 자료에 다 있으니까 읽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10가지 사항을 꼭 지키시라. 그렇게 될 때 ESG 그 지수 평가는 많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 극대화라는 기존의 그 기업 목적, 경제 원론에 나오는 그 과거의 기업 목적은 새로운 가치를 요구하는 21세기 시대에 이제 맞지 않는다 생각을 해봅니다. 뉴 노멀의 적응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기업들은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에 공헌하며 3C, 즉 Clean, Clear, Compliant를 자발적으로 지키는 착한 기업들로 변신해야만 하겠다. 그리고 ESG는 이윤 달성과 함께 21세기 기업 경영의 새로운 필수적 목적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ESG 수준을 높이기 위한
그죠? 사장님만의 노력이 아니고 전사적인 노력이 당연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중이라고 합니다. 네, 김중 질문 하나 대표님.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주 좋은 강의 잘 들었고요. 갑자기 옛날 대학 시절에 경제학 원론을 들었던 생각도 나고 하고, 이 ESG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정말 발전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하고 좀 있는 크게 게 말씀해 주시면 네, ESG가 크게 마이크에 좀 가까이 가셔서. 네, ESG가 좀 이게 발전적인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좀 실제적인 하나 말씀을 드리면 들리시나요? 잘 들려요. 잘 들리셨어요? 네, 네. 잘 들려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각 기업들이 정말 ESG가 이제 내 목전에 와 있구나 말이죠. 이건 심각한 문제다. 이제 더 이상 것 없다.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또 그 실천에 옮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ESG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다 돈이 드는 일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환경을 좀 더 보존해서 탄소 배출을 좀 줄이기 위해서 내 생산 시설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 돈이 드는 일이란 말이죠. 그다음에 또 사회적인 기여를 하기 위해서 뭐 어떤 이 자기 이윤 가운데에서 상당 부분을 사회를 위해서 기여를 해야 되겠다. 이것도 돈이 드는 일이고, 또 가버넌스, 여기에서 가령 예를 들어 회사의 조직을 바꾸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이사회를 더 좀 민주화하기 위해서 이사 숫자를 좀 늘리겠다. 사회 이사 숫자를 아주 획기적으로 늘리겠다. 이것도 돈이 드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한된 연간 가운데에서 ESG를 당하기 위한 충분한 돈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그 예산은 제한이 되기. 그래서 이런 ESG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은행에 갑니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좀 돈이 필요하니 좀 구워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은행에서 이제 어떤 대출을 받을 때 채권이 발행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ESG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렇게 빚까지 지어가면서 뭘 해야 되느냐? 이런 그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 아까 그 MSCI에서 제시한 거 있죠? 그 ESG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기업일수록 시가총액이 이렇게 아주 급상승한다라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돈 꼭 이렇게 채권까지 발행하면서 ESG 노력을 한다는 것이 조금 마음 아프긴 하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자기 기업의 가치를 이렇게 급상승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걸 봤을 때는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가 크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들도요, 그런 그 ESG를 시키기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새로운 구조를 지금 구성하고 있다. 돈 좀 부어주세요. 할 때 그 우선순위를 꽤 높이 매겨줍니다. 전에는 뭐 담보가 이제 이랬지 않습니까? 이제 요즘 금융기관의 태도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ESG입니다. ESG를 위해서 내가 이만저만한 돈이 필요하니 좀 부어주세요. 각 금융기관들이 그거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금융 그 분위기도 바뀌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고문님, 또 질문 예,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더 질문이 김원수 대사님. 네. 잘 들리십니까? 잘 들리죠? 잘 들리세요? 네, 잘 안 들리세요? 잘 들립니다. 그 명강의라서 감사드리고요. 가지 코멘트, 질문이 있습니다. 가지 코멘트는 그 ESG가 이제 2016년 시작된 이유가
2015년에 유엔 세계 개발 목표가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라고 그래서 SDG를 그 합의를 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SDG가 그 유고모님 말씀하신 대로 그 people하고 planet, 그러니까 인간과 지구를 중심에 놓고 개발을 하지 않으면 그 인류와 그 지구 전체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 하는 인식에서 나왔는데, 그 people이 society죠. 그리고 planet이 environment고, 그리고 SDG의 16번째, 17번째 골이 제도하고 파트너십입니다. 그러니까 ESG는 그 기업들이 그 SDG를 아주 창의적으로 자발적으로 그 적용하고 있는 좋은 그 사례라. 역시 그 이윤을 준 기업들이 시작을 하면 그 결과를 이뤄낼 수 있다 하는 그런. 그래서 ESG를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가급적 줄이고 민간 기업들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이고 그리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권장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그 결론을 내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각국의 그 상공회의소라든지 또는 무슨 업종의 무슨 협의회 이런 데에서 ESG를 선도해 주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또 금융기관도 왜 A라는 기업의 ESG 평가를 이렇게 했는가에 대한 그 소상한 그리고 투명한 그런 그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것을 권장하는 식으로 그로 인간에서 잘하는 거를 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런 공공기관에 좀 적용을 해서, 그러니까 좀 평가를 민간 부분에서 해서 공공 부분이 더 잘하도록 자극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그 아주 좋은 예를 제가 하나 들겠는데요. 우리나라 공기업 중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이 이제 그 우리나라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또 수산물을 어떻게 하면은 가장 효율적으로 시장에 공급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그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이제 생산자와 소비자가 다 이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마련해 보자라 해서 이제 공사가 생겼는데, 이 공사가 최근에 ESG 특별위원회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개 환경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는 사회복지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경영학자들, 이런 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그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운영하는 그 공기업들도 이런 바람이 불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고, 저도 그 위원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아주 참 그 공사에 딱 맞는 그런 ESG 방법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공기업들은 이제 기업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하지만, 이거를 가령 외교부라든지 또는 뭐 기재부라든지 이런 데도 적용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정부가 어떤 규제를 하면서 기업들과 사회를 관리해 나가다가 얘는 이제 금융도 끼고 돈도 자본도 받아야 되고 이러니까 어떤 그 금융 쪽에서 그 가치 판단을 하기 위해서 ESG 이런 것들도 쓰기 시작하면서 자율적으로 각 기업이 이제 좀 더 환경적인 어떤 그 책임을 지고 하고 또 내부적으로도 어떤 그 제도를 만들어서 기업이 온전하게 잘 투명하게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금 우리가 글로벌 사회를 보면은 개인주의로 점점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글로벌 사회가 되면서 뭐 우리가 다 투명하게 다 볼 수가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다음 세기나 뭐 하여튼 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소비자들
사람들이 기업을 판단하고 정부를 판단하고 정치인들을 판단하고 이러한 기준이 점점 더 많이 생겨야 되겠다. 시민운동을 통해서 내가 어떤 상품을 써야 되겠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편의점에 들어가면은 그 상품이 100%가 코스트라고 하면은 40, 50%까지도 패키징에 다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미니멀 패키징, 과연 내가 어느 기업 물건을 쓸 건가 안 쓸 건가, 살 건가 안 살 건가, 이러한 그 소비자들의 기준이 ESG와 똑같이 소비자 쪽에서 운동들이 막 일어나고 하면서 그때부터 정말로 바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우리가 열심히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그 분리수거한 것을 정부가 전부 다 갖다가 제대로 잘 재활용이 되면 너무나 좋겠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10%, 20%만 재활용이 되고 나머지는 또 다시 쓰레기로 갑니다. 그래서 야, 이거 정말 한탄스럽다. 시민들은 열심히 분리수거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정부나 기업이나 이런 데서 제가 보기에는 그 앞으로 시민들 중심의 새로운 그 어떤 그 무브먼트가 생기면서 ESG와 똑같이 새로운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보는 관점이 맞는지 한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정말 핵심적인 부분을 지금 짚어주셨는데요. 정말 소비자 측면에서도 이 ESG를 열심히 추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장세호 총재님은 우리나라가 2019년, 20년 로타리 총재를 역임하신 분인데 이 로타리라는 게 이제 국제기구고 이거는 순수히 민간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고 있는 아주 모범적인 참 봉사 단체입니다. 최근에 이 민간 단체가 이 환경 물론 그 소셜 리스폰시빌리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 환경 보호라는 데 대해서 역점 사업으로 이제 채택을 하고 전부 모았습니다. 자기 수억을 몰고 다니면서 전부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그거를 자기 살고 있는 그 고장에 그 지역 사무실에 기증을 하면서 이거를 친환경적인 제품으로 변형시키는 데 써주십시오라고 기증을 했다는 겁니다. 뭐 이런 운동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게 된다면은 민간 부분에 있어서도 소비자 부분에 있어서도 ESG 활동이 활발해지지 않겠나. 그래서 지구가 좀 더 좋은, 좀 더 살기 좋은 그런 환경으로 옮아가는데 좀 속도가 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역시 저 핵심적인 그 동력은 기업 측면에서 나오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네네. 네네. 각 교수님. 네. 네네. 먼저 말씀. 원래 이제 ESG를 지금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environment도 그렇고, social responsibility도 그렇고, governance도 그렇고, 특히 environment 쪽은 공공재적인 특성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 공공재 특성에서 보면 민간은 그런 공공재를 공급할 인센티브가 없고 따라서 정부가 나서서 이제 어차피 해줘야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공공재의 특성인데 그런 상황에 보면은 이런 인류를 위한 것이든 아니면 뭐 환경을 위한 것이든 이것이 정부의 어떤 기본적인 업무라고 보이는데 기업은 코스트가 발생을 하니까 참여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정부가 직접 나서지는 못하고 실제로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은 기업이기 때문에 공공재적인 성격이 있지만 그것을 시행해야 되는 것은 기업이라고 그럴 때는 어떤 인센티브나 아니면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거를 줘서 기업이 정부 대신 뭐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인센티브 스킴 같은 게 있어줘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공공재적인 특성에 있어서 정부가 해야 되는데 그거를 실제로 해야 되는 건 기업이라는 거니까 우리가 보통 정부가 기업과 같이 하는 PPP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처럼 이것도 정부의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인센티브 스킴을 둬야 이게 단기적으로는 코스트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혹시 네. 유고모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아유, 곽 교수님도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 정부가 그런 센스를 가지고서 움직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최근 그 예를 들겠습니다. 국방부에서도 얼마나 물자를 많이 씁니까? 무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 식품에 이르기까지, 의복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물자를 씁니다. 그런데 그 ESG라는 개념이 이제 이제 정부에도 도입이 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의 각 부대 차원에서도 이제 이런 군인들이 필요로 이제 해서 쓰는 그런 물건들 이런 것들을 주문할 때 이제 주로 조달청이 하는 거겠습니다만 그러나 종합적으로는 조달청이 합니다만 그 주문자 자체는 이제 일선 그 부대 또는 후방 부대들이 이렇게 하는데 그럴 때 이런 의복도 기업들이 하고 그다음에 웬만한 무기도 민간 방산업도 만들어 가지고 납품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요구 사항이 있을 때 기업들도 물론 자발도 하지만 정부의 그런 요구 사항 또는 정부의 역점 사항을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곽 교수님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공공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게 ESG 개념이 도입이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체는 최소한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러면 사회자 혹시 네. 예, 시간이 혹시 더 남으시면 제가 혹시 시간이 남을까 봐. 유 교수님, 지금 네, 될까요? 아유, 박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래간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제가 이제 저는 베이징 회의 이후부터 유엔의 여성지위위원회에 네. 참석하면서 95년부터 지금까지 그런지 이런 여러 가지 변화 그리고 이게 설명을 너무나 명쾌하게 해주셔서 저는 필기하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 여성들이 관심한 거, Women on Board, 여성 임원의 수를 많이 참여시키라 하는 거. 네. 이제 글로벌 컴팩터와 UN 위민이 2010년 하면서 같이 했던 캠페인이 Women's Empowerment Principles, 여성 권한 강화. 근데 거기 중에 이제 그런 것도 다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여성을 어떻게 하면 임원 평등의 차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거 의사결정 차원의 많은 사람을 참여시킴으로써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즉 다이버시티가 결국은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게 하고 또 그러면 사회적 책임 이런 더욱더 이제 많이 하고 커뮤니티 인사도 많이 하겠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 불란서에서 한 몇 년 전에 제가 글로벌 서밋 오브 위민이라는 여성 지도자 회의에 참여했을 때면 OECD에서 불란서가 그런 여성 임원수가 굉장히 낮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올라서 한 1, 2년. 그래서 어떻게 돼서 그러나 했더니 물론 일정 수준 이상의 기업체에다가 여성 임원의 수를 한 3년 동안에 몇 %까지 올려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사회의 결정이 무효가 된다. 그게 결정이 무효가 되면 모든 사람이 월급을 못 받는다. 그렇게까지 이렇게 쌍신을 보내놨어요. 그래서 했더니 한 3년 사이에 그냥 굉장히 제일 먼저 위로 그냥 올랐어요. 불란서가. 그래서 Women on Board, 다이버시티 문제에서도 그런 식으로 획기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물론 수월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상장하거나 이럴 때도 핸디캡을 주고 세금도 많이 매기고 드디어는 이사회 결정까지 무효 스탑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렇게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음. 이게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이제 내년부터 뭐 여성 임원을 넣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하고는 있는데 그런 거를 우리도 좀 더 확실하게 하고 물론 이제 그런 거 할 때마다 그런 것이 충분히 많이 이런 것도 이제 알려주고 그런 이제 양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무슨 프로그램도 있어서 그렇게 하면 빨리 좀 그런 것이 올라가고 OECD에서 평가받을 때도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하위에 되는 것도 올리고 기업 이미지 국제적으로 좋아지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제 선생님 말씀 우리 듣고 항상 우리가 하는 일하고 이렇게 막 재밌게 유익하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그래서 ESG의 그 어떤 지수를 봐도 뭐저 MS 그 월스트리트 지수라든지 텍사스 지수를 본다든지 특히 그 G 가버넌스 거기에 여성 임원이 몇 명이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ESG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여성들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이 되고 이제 그것을 프랑스 같이 정부가 나서서 그렇게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러한 그 어떤 움직임 그런 그 감정 그런 그 사명감 이런 것들이 기업 자체에서 나와주면은 그게 더 바람직스럽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금 몇 년 기다려봤다가 그게 우리나라가 그 속도가 늦다 이런 감이 있을 때에는 그때는 또 정부가 나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막 시작이니까 일단 기업 부문한테 한번 맡겨보자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 이게 꼭 정부에서만 했다기보다 기업, NGO, 정부 그런 3자가 트리파파이트 세 개가 한꺼번에 그런 논의 과정을 거쳐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NGO도 상당히 활발하게 서로 유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저는 또 낙관적으로 보는 게요. 아까 여성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제 그런 말씀 하셨는데 저는 그걸 낙관적으로 봅니다. 이제 박 교수님도 또 학교에서 가르치고 저도 또 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만은 이제는 그 여성 그 인재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예, 저도 이제 많지가 않다고 하는 게 남자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말이죠. 네, 저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래요. 그런 걸 위한 특별한 그 뭔가 교육 프로그램 혹은 그런 것이 개발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뭔가 퀄리피케이션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사회자 말씀. 혹시 시간이 된다면 제가 질문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유익한 강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열정에 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김 교수님.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들이 자기 투자할 때 기업의 ESG를 감안해서 투자를 하고 또 기업의 물건을 쓰는 소비자들이 환경의식이 점점 이렇게 이제 철저해지기 때문에 기업이 ESG에 관심을 갖는 거는 결국은 기업의 이윤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할 때 ESG 활동, 기업이 ESG 활동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그 이윤극 논리하고 이렇게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그 아까 이제 고모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정부의 새로운 규제로 접근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이런 그 기업의 ESG 활동을 잘 측정해서 이렇게 공시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하면은 기업의 ESG 활동이 더 촉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이 점수를 매기는 기관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더 공신력 있게 이런 그 매저먼트를 갖다 좀 더 공신력 있게 하는 것이 정부의 한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고모님의 의견을 듣고 네, 아주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지수 매기는 기관들이 이렇게 난립해가지고 이거 혼란스럽단 말이지. 어디다가 초점 맞춰야겠느냐. 이건데 이것도 제가 보기엔 조금 참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장 원리에 의해서 지수 매기는 기관들끼리 치열하게 지금 경쟁을 합니다. 우리 거가 더 낫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아주 홍보전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1, 2년 내에 지금 현재는 대소 합해서 한 15개 정도 지수 매기는 기관이 있는데요. 국내 것도 포함해서 아마 그게 수년 내로 몇 개로 줄어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 정부가 나서서 그런 방식보다는 이런 지수가 옳다라고 무슨 지침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지수를 가지고 있는 승자가 나타나지 않겠나.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시장을 통해서 이제 가장 합리적인 지수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우선 다우존스 지수도 그렇지 않습니까? S&P가 또 있고 다우존스 있고 또 무슨 뭐 런던 지수가 또 따로 있고 뭐 몇 개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처음에 그것도 여러 수십 개가 막 나와가지고 난립하다가 그건 서너 개로 이렇게 정리가 된 거나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렇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네. 한태수라고 네. 합니다. 저는요, 우리나라 한 대표님. 네, 아이고.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한 30여 년 근무를 네. 하면서 초기에 기업에 들어갔을 때 대졸 사원이 뭐 1000명 중에서 3명 정도 있을 정도로 그런 기업에서 이제 쭉 일을 하면서 뭔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전문직 여성클럽 우리 여기 박영애 교수님도 계시지만 거기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기업에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최근 제가 그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여성의 양성평등 그 지수가 OECD의 그 33개국이 있는 일반 기업에도 여성의 몇 프로까지 올라간다. 디시전 메이킹 프로세스 자체에서 여성이 올라갈 수 없음을 생각하는 그걸 수가 없어요. 여자가 부장 정도 해가지고는 가장 중요한 그 코 디시전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성 그 이사 이율에 얼마 정도 들어가는 것도 중요했지만, 또 하나 제가 중요하게 바라본 거는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여자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남성에 비해서 이 육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잖아요. 육아를 해결이 안 되니까 요번에 코로나 때도 가장 영향을 받은 사람은 여자였거든요. 왜냐면 코로나 기존에 애를 낳았어요. 근데 애가 학교를 다니는데 집에서 계속 화상회의만 하면 누군가는 집에서 있어줘야 되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 집은 가능했지만 진짜 커리어 우먼들은 힘들었거든요. 그만큼 영향을 받은 것은 여자가 영향을 받았는데, 이 스웨덴 같은 경우 이런 쪽에서 보니까 육아로 해서 아이를 태어났다. 그러면은 여자한테 5개월, 남자한테 5개월을 주고 그 다음에 2개월은 또 이렇게 옵션으로 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되냐? 만약에 남자가 5개월을 안 썼어요. 그러면 그냥 5개월이 날아가는 거예요. 5개월이 이거를 5개월을 여자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럼 결국은 뭐가 되나요? 남성들도 그렇다면은 육아를 해야 된다는 게 생각이 되죠. 그렇게 되니까 교육도 바뀐 거예요. 교육도 학교에서 남자애들 모아서 여자들이 주로 하던 육아라든가 가사라든가 이걸 배우고, 여자 역시 남자들이 하던 평소에 전통적인 거를 우리가 여자들도 배우다 보니까 남자가 5개월씩이나 아이를 보러 집에서 들어가 있으면
사회 전체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시스테마틱하게 정부의 정책에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지만은 여성들이 커리어를 살릴 수 있고 그 우수한 인재들이 활동을 할 수가 있지. 그냥 이 말만 ESG, so what? 아무것도 기업에서 아무도 뭐 어떤 이익이 없는데 그걸 왜 움직이겠습니까? 여성 단체에서도 좀 더 활달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이런 ESG에서도 양성 평등 이슈를 끌어올려줘야지만 우수한 여성 인재들이 활동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 우리나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는 있는데 이제 속도가 좀 느리다.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요즘 그 신생아들 보니까 말이죠. 되게 그 산부인과에서 신생아가 이제 퇴원함으로 할 때에 조리원에 가는 걸 권해요. 그 조리원에 한 보름 정도 가는 거를 권합니다. 그 왜 권하는가 알아봤더니 그 조리원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딱 2사람입니다. 아니 3사람이죠. 아기하고 엄마하고 아빠예요. 그 셋이 조리원에 들어가서 한 보름 동안 같이 생활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는 살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조리원에 같이 들어가서 보름 삽니다. 해오려고. 또 그걸 권장하고. 권장을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산부인과에서 이렇게 권장을 하고 뭐 이런 순서더군요. 그래서 한태숙 대표님이 정부에서 나서서 뭔가를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게 사회가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사회의 요구가 변하다 보니까 이거는 병원에서 그거를 신생아 부모들이 또 그걸 받아들여서 이렇게 아빠와 엄마가 같이 키워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거 젊은 이런 걸 봤을 때 역시 조금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은 그런 거로는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